자, 그러면 이제 위안스카의 정치 부분을 이제 볼게요. 위안스카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의 정책 방향은 지방 세력을 제거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이거 위안스카뿐만 아니라 웬만한 정치 방향은 다 중앙 집권 강화야.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 위안스카에는 자주 배신을 했죠. 그래가지고 무술범법 때도 그 당시 이제 범법받들 배신하고 청주에 갖다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도 또 배신을 했고 정형적인 기회주의자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들은 이제 권력 강화 내용을 보면요. 일단 임시정부 수도를 원래는 남경에 두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무시해버리고 북경을 계속 뒀어. 천도라고 하지만 실제 계속 북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북경 천도를 해서 북경 공번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처럼 자기 부하들 시켜가지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그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자작극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권력을 약화시키는 이제 국무원을 폐지시키고 내각을 무력하고 그 다음에 총독을 지휘색들하고 국회 기능을 정지하는데 이런 과정이 한 번에 일어나진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요. 이거는요 전반적인 이제 내용들 적어놓은 거고 자 권력 강화의 이제 그 결과를 보면 대규모 반원 세력이 이제 그 형성했죠.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그 위안스카이가 중앙 집권하고 독단하고 이렇게 약법, 임시약법 같은 걸 이제 거의 무력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협력파 그 다음에 지방 신사층 각 소속의 도둑들이 각성의 도둑들이 반발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제재 운동을 계기로 폭발돼 나와요. 자, 그다음에 그 원세계 정권이 상당히 반민족 반혁명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세계 기반으로 군벌이 형성되죠. 군벌은 항상 돈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 직업군인들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근데 자체 수익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당시 국가가 중앙 집권을 한다고 해도 그 당시 각 지방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중앙에 들어온 세금들이 별로 없고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들어온 세금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가 그 재정이 이제 궁핍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군자금을 얻기 위해서 차관을 이제 도입을 했죠. 어디에서 도입했냐면 대개 보면 이제 연쇄 수임이나 이런 걸 담보로 해갖고 외국에 이제 들어왔는데 대표적인 세력이 뭐냐 1번이야 1번. 그래서 일본에서 차관을 도입해서 그걸 군자금으로 쓰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 중에 그 당시 일본이 위안스카이 21개조를 요구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설명했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 이때 중국도 같이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제 그때 21개조를 내걸고 그 일본이 요구했는데 원세가 그걸 수용했어. 그때 이제 21개조 요구 내용은 그때 안 알려졌어요. 그때는 비밀리 요구한 거고 나중에 이제 뭐냐면 강화조약 맺은 과정에서 그게 알려지면서 무슨 운동이 나온 거죠? 오사운동이 나온 거죠. 자, 그 내용들 보면 되게 상동 지역이 그 당시 독일 이권이 있었잖아요. 독일 세력권인데 그 독일 상동반도에 있는 독일의 이권들 누구한테 다 넘기자는 거야. 일본한테 넘겨라. 예. 그리고 거기 중국 정부 내에 이제 일본 정치, 재정, 군사 고문을 두고 이런 내용들이야. 자, 그래서 이거는 구족적인 내용들 그 당시 뭘 받은 원세가 그대로 수용했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일본으로부터 돈도 받고 그 다음에 원세가 그 당시 제재 운동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의 지지가 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런 구족적인 이런 내용들 요구를 수용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뭐냐면 반발 때문에 이게 철회됐죠. 예.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동맹회와 이제 진보당의 정치 활동을 보면 자 동맹회가 그 당시 혁명파를 이제 들인데 이들이 이제 그 전략들 내용을 보면요 혁명파가 주도한 지역의 소수에 지나지 않으니까 되게 이제 국회와 정당을 이용하는 해서 원세를 견제하는 정책을 했고요. 그때 동맹의 지도자가 송교인이었는데 송교인이 군수정당을 이제 합병해서 국민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선거를 통해 다수 의견을 확보하고 그다음 정당 내각제를 주장하니까 위안스카이가 이 송교인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암살을 시켰어요. 송교인을. 그래서 자객을 보내서 상하이에서 암살을 시키죠.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있고 이 송맹 그 뭐냐면 또 아까 제재 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죠? 제재 운동.
제재운동 뒤에 얘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동맹을 이제 송교를 암살시키고 나서 그 당시 국민당을 탄압을 하니까 그 당시 이제 국민당계, 그 예전에 동맹회 개통에 3명의 도독을 이제 파면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파면된 그 도독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제2의 혁명을 이제 깨었지만 곧바로 이제 실패하게 되고 그 과정에 손문이 일본으로 망명하게 돼요. 그리고 일본에서 만든 조직이 뭐냐면 중화혁명당이야. 이 중화혁명당은 그 뭐냐면 비밀 조직이야. 엘리트만 구성된 비밀 조직이야. 대중 조직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중화혁명당이 공개 조직화되고 대중정당화 된 거는 중국 국민당이야.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격이 변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참고로 이 송교인이 만들었던 국민당은 나중에 손문이 만든 중화혁명당을 개조해서 만든 국민당하고는 좀 다른 계열이에요. 예, 그래서 동맹회에서 이제 국민당으로 바뀌고 중화혁명당 바뀌었다가 또 국민당으로 바뀌지만 좀 약간 다른 계통의 이제 계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진보당이 있는데 진보당을 왜 설명? 낭치차오가 이제 진보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낭치차오는 이제 초창기 때는 입헌군주의를 주장했다고 했죠. 그다가 신해혁명 이후에 공화파도 이제 입장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은 처음엔 손문을 반대하고 위안스카이를 지지했지만 위안스카이가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고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군대를 조직해서 위안스카이 타도를 시도해요.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재운동.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제재운동은 이게 뭐예요? 황제가 되고자 한 거죠. 누가? 위안스카이가.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총독의 지위에 머물지 않고 지가 예전에 청나라 황제처럼 이제 되고자 한 거예요. 배경을 보면 원세이가 이제 중앙집권화 정책을 송고를 바탕으로 자신이 황제가 되고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자 했고 그 내용을 보면 형식상 남아있는 공화제를 폐지하고 황제체제를 부활하고자 했죠. 그래갖고 이제 사전 준비 단계로서 외국인과 주한회를 이용했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주장을 하냐면 그 주로 일본인 같은 일본인 사람들이 동원했는데 지금 그 중국은 민도가 낮기 때문에 공화정은 맞지 않다. 황제체제가 맞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한회라고 해갖고 어용학자를 동원해가지고 입헌군주제를 추진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연원화시키죠. 자, 그래갖고 이제 해고 이 연원화를 바탕으로 해갖고 뭐냐면 황제로 추대됐고 흥원이라는 연어를 사용하죠. 근데 황제가 곧바로 추대되고 곧바로 황제가 되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물러나버려. 왜 물러났냐면 일단 열강이 반대, 서양 열강. 지금 어느 시대인데 뭐냐면 그걸 하냐. 그래서 그 당시 원세기를 지지했던 영국이나 일본, 러시아가 반대를 했고 심지어는 군부내에 반대. 자기 부하들도 반대해요. 부하들도 정신 차려라. 그래서 신복 장군이나 갈리도 이따가 이제 사직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운남군부였던 당계호가 그 호국전쟁을 하죠. 제3회 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호국군을 조직해갖고 전개를 했는데 운남군벌 당계호가 이제 호국군을 조직해서 호국전쟁을 했던 건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제재 반대 운동도 있겠지만 또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만약에 이 위안스카이가 황제가 될 경우에는 중앙집권을 더 강화하고 결국에는 그 당계호의 그 장악했던 운남 지역을 뭐냐면 중앙에 예속화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반발을 해가지고 그 반란을 일으킨 것도 있어요. 혁명을 일으킨 것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제재를 취소하고 좀 이따 곧바로 병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부하 장수들 위해서 다시 또 군번이 나눠져서 뭐 안희파, 그 다음에 뭐 지계파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 위안스카이 제재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요. 군벌 정치로 넘어갈게요. 자, 군벌 정치 이제 형성 배경을 보면 중국의 반신민지, 반봉건 사회가 강화된 가운데 이때 반신민지는 뭐냐면 형식적으로 독립국이지만 서양 열강들이 지배했던 상황들 말하고요. 반봉건 사회는 뭐냐면 근대적 요소는 있지만 뭐예요? 아직까지 봉건적 잔재가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중국 공산당에서 모태통에서는
그 중국 공산주의 혁명을 이제 평가할 때 중국의 반식민지 반봉건사항을 타파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이 뭘 내세웠냐면 반제국주의 반봉건을 냈었어요. 예, 요때 반제국주의는 반대 반자예요. 예, 반식민지상을 타파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봉건 반대 반자 이거는 봉건제 잔재를 척결하자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그걸 누가 주도했죠? 중국 공산당이 주도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반식민지 반봉건 사이에 강화된 지방 봉건적 사항과 정통적 권위를 갖고 있는 중앙 권력의 부재. 왜냐하면 이제 북경에 있었던 이제 정부는 정통성이 없죠. 이 정부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각 지역에서 또는 중앙에서 외세 연결해서 민중을 착취하는 이런 군벌 정치들이 일어났는데, 일단 이들은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일단 군대를 유지하려면. 그래서 이제 특징을 보면 재정 확보가 이제 중요한데, 자, 중앙정부와 중앙집권적 행정력이 부재한 가운데 지방군벌의 분권적 경향이 강화됐고, 그래서 군벌들은 이제 직접 농민들과 상인으로부터 현지 조달과 수탈을 강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배층 내의 지주와 신사계층과 군벌이 유착이 됐어. 그래서 그 군벌 자체가 일종의 대주 자본가 순정이야. 그래서 이것이 민중과 중국 전체에 폐했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 군벌들과 그 다음 신사계층들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유착이 돼갖고 지방에 뭐냐면 정권을 유지했던 정권을 군신 정권이라고 해요. 예, 군벌과 신사가 유착이 돼갖고 만들어진 정권을 군신 정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해혁명 이후에 군인 세력들이 정치 영향의 증대에 따라서 그 당시 지배층 신사와 지주와 군벌들이 연합해서 지방 정권들을 만들어져요. 이걸 군신 정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송나라에서 5대 송나 넘어갈 때 성세호하고 절도사 간에 유착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 이들 군벌들이 어떻게 재원을 마련했냐?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토지세를 미리 징수해. 그러니까 5대 징수 토지세 외에도 그 다음에 1년 뒤에 2년 뒤에 토지세를 미리 징수해요. 그 뒤에 또 1년 뒤에 보면 또 징수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각종 잡세와 부가세를 징수하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뭐죠? 통행세죠. 이금을 징수했다. 이금. 그래서 이금은 예전에 정건대 시대 때 세금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 유럽식 간세 제도가 들어올 때 보통 간세하는 거는 다 이금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금을 한 번만 징수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군벌들이 되게 이제 한 개 성을 장악한 군벌도 있었지만 한 개 성에서 여러 명의 군벌도 있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A현에서 B현으로 들어갈 때 거기 군벌도 있으면 또 한 번 걷고, B현 넘어갈 때 군벌 걷고, 또 C현 넘어갈 때 군벌. 그러니까 2중 3중 징수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의 어떤 제품의 경쟁력이 어떻게 돼?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외국 제품보다 더 뭐냐면 더 많이 거두니까. 근데 외국 제품들은 그냥 논스톱이야. 왜냐면 외국 외세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군벌들이. 그래서 이제 하도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나중에 그 뭐냐면 그 국민당 정부에서 이금을 폐지하죠. 그래서 그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조세 정책에서 관련된 문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또 지배 군벌들이 그 한쪽 지역만 이제 지배하면 괜찮은데 계속 교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군벌들이 들어오면 또 한 번 또 또 걷고. 그러니까 이중진세 같은 이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편을 독점적으로 판매한다. 그래서 농가에서 이제 아편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뭐냐면 사들여가지고 판매하는데, 문제는 아편을 너무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양김을 너무 재배하다 보니까 곡물 생산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곡물 가격이 어떻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기근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기록에 보면 거기 이제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기록도 있어요. 지방에서 곡물이 없다 보니까, 곡식이 먹을 곡식이 없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통치한 영역에 저질 화폐를 주주하고 화폐를 납품해서 인플레이션 유발하고, 그 다음에 공채를 발행한다. 근데 이 공채를 누가 사겠어요? 안 사지. 그러니까 강제로 떠넘기는 거지. 그냥 만약 안 사면 총살시켜버리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갖고 재원을 마련했다. 그 다음에 이제 군벌대 종류를 볼게요. 군벌대 종류는 크게 이제 북양군벌하고 지방군벌 이렇게 있는데, 또 지방군벌도 하남군벌, 뭐 서남군벌 등등등 여러 군벌도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중앙정권을 장악했던 그 군벌을 북양군벌이라고 하죠. 정권군벌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제 북경 중앙정부를 장악하고 전국적으로 지배를 관찰하는 대군벌인데, 대개 이들의 이제 그 기원을 따져보면 예전 이홍장 있죠? 이홍장부터 해서 원세기로 해서
그 신군을 못해도 해갖고 확대된 군벌이에요. 되게 그 원색에 산하에 있었던 부대들, 그다음 그 밑에 부하장수들 군벌 나중에 성장한 그 출신들이 만들었던 군벌들이 북양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이제 두 가지 군벌로 나누죠. 안희파하고 지계파. 되게 원색에 그 수하에 있었던 이제 부하장수들이 만들었던 군벌인데 그 안희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당기석 이런 사람들이고 지계파에 속했던 사람이 풍국장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안희파하고 그 당시 지계파는 각각 외세와 연결돼 있었어요. 안희파와 연결된 그 세력은 일본과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계파는 영리파와 영국과 미국과 연결돼 있어. 그래서 초기 때 이제 그 위안스카이가 죽고 이때는 안희파하고 지계파가 나름 세력 균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총독 하에 풍국장은 부총독, 당기석은 국무총리 이렇게 해갖고 안희파와 그 다음에 지계파가 여운형이나 얼굴 마담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력 균형을 시기를 했다. 그렇지만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세력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지방군벌을 보면 지방군벌은 한 개 또는 수개 성을 이제 지역적 근거로 해서 그 지방의 토착 지배세력, 신사계층과 강고한 정치, 경제적 결합하여 통해 반독립적 권력 행사를 한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이제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독자적 행동이야. 독자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고 사법권, 입법권, 치안을 확보하는 그런 군벌을 얘기하죠. 자, 하북 지역의 군벌 중에 대표적인 게 장자짐이야. 장자짐은 그 당시 만주를 지휘하고 있죠. 장자짐은 이 사람은 출신이 좀 낮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마적 출신이죠. 그래서 성장을 해갖고 만주를 장악했고 이들을 뭐냐면 봉촌파라고요. 봉촌파. 예. 그리고 이들은 일본부터 지원을 받죠. 그리고 장자짐은 나중에 그 당시 북양 군벌에서 이제 서로 싸움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개입을 해서 결국에는 뭐냐면 북경 중앙정부까지 장악을 해요. 잠시만. 그래서 이제 원래는 지방 군벌이었지만 나중엔 정권 군벌로 중앙 군벌로 이렇게 넘어가는 군벌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이제 영선삼이라는 사람인데 이 영선삼은 산서성의 토착 군벌이야. 이 사람은 저기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산서성 군벌이야. 심지어는 그 장개석이 있잖아요. 국번하는 과정에서 곧바로 또 장개석이 붙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삼서성 이제 성주도 있다가 또 뭐냐면 공산당이 내려올 때까지 계속 성주도 있어요. 이 사람은 상서성에서 벗어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있고, 그래서 있고, 그다음 호남은 당룡계 같은 사람이 대표인데 호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벌 세력도 있어요. 이 외에도 사천성은 여기 설명 안 하지만 사천성은 크죠. 크다 보니까 한 개 군벌 집단이 그 통치하는 게 아니라 보통 4개, 5개가 나눠가죠. 여기는 예. 그 다음에 선안군벌이 있는데 지방군벌 중에 이제 선안군벌 좀 눈여겨볼 게 있는데 선안군벌은 북경 정부하고 완전 별개로 독립적으로 완전 행동. 얘는 독자적인 정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북벌통의 국민당이 집권할 때까지 2개 정권이 있었어요. 중국 국내에서는 북경 정권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밑에 있는 강동에 있는 선안군벌이 있던 강동 정부가 있었어. 그래서 이 선안군벌들은 되게 동맹의 계통이 있죠. 예전에 동맹의 계통의 사람들과 되게 동맹의 계통의 사람들의 군벌로서 되게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군벌보다 좀 진보적 색깔들. 그렇지만 그 상대적인 이미지 군벌의 특성은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강동에 뭐냐면 손문과 영합해서 강동에 강동정부를 유지했죠. 예. 그래서 1차 강동정부와 2차 강동정부는 선안군벌과 연합해서 손문이 세운 정부 형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선안군벌 의 대표적인 사람은 당계호 같은 사람 있죠. 운남에 이제 했고. 그래서 이 운남의 당계호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몇 차 혁명을 일으켰죠? 제3차 혁명을 일으켰죠. 호국정쟁을 일으켜서 했고, 강서의 유경정 있고, 강동의 진현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진현명은 나중에 이제 누구하고 손을 잡냐면, 손문하고 손을 잡아요. 그래서 2차 강동궁 정부 있죠? 예, 이걸 이제 만드는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이게 이 사람하고 그 진현명하고 손문하고 틀어져가지고, 진현명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손문을 쳐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천의 운궁무, 이런 사람이 다 중국 혁명의 동맹의 출신이었고 신해혁명에 가담했던 사람이고요. 상대적으로 그 하북에 있는 다른 군벌 집단보다는 좀 더 개명된 군주 집단이다. 군벌 집단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들 선왕군벌들은 단기설 정권의 무역 통일 정책에 대응해서 대항 형식으로 호법운동과 제재 반대 운동을 참가했고요. 호법운동은 이제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소문의 강동구 정부가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그래서 이제 선왕군벌들이 북경 정부와 달리 자주 노선했는데 소문과 손을 잡아서 제1차 강동구 정부와 제2차 강동구 정부를 만들어. 그때 이제 1차 강동구 정부는 소문이 이제 삐져갖고 나왔고 2차 강동구 정부는 진영명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쫓아내는 형식으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3차 강동구 정부가 있는데 요때 제3차 강동 정부는 이거는 소문이 이제 자주 주고 만든 거예요.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소문의 활동과 연결시켜서. 자, 그 다음에 연성자치운동 볼게요. 자, 요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공군역 기출문제. 자, 연성자치운동은 1920년대에 초반에 등장했던 운동인데 그때 이제 북경 정부하고 관동 정부 간에 첨예한 남북 대립이 있었고 각 지역별로 이제 혼전 상황 속에서 각 성에서 성헌법을 제정해서 자치 정부를 수립한 후에 민주적 성정 개혁을 통해서 군벌 간의 내전을 중식하고 그 미국의 연방 정부 같이 형식적인 통일 국가를 이루자. 그래서 주로 서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서남 군벌들이 주장했던 그 운동이 연성자치운동이에요. 그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청말 이대로 강화된 지방중심주의와 분권주의 경향. 특히 이제 자해국이 성립되면서 그때 이편파 신사들이 청주의 중앙 권력에 대항해갖고 지방 자치를 주장했죠. 이런 정통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신해혁명, 제2차 혁명, 반제재 운동을 거쳐가지고 이때 중앙 권력이 약화되면서 각 성의 독립이 현실적으로 이제 형식으로 이제 진행되기 시작하고 중앙 권력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지역 군벌들이 혼재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각 성이 선거법을 제정하고 민주적 성정 개혁을 통해서 군벌 간 내정을 종식하여 연방 정부를 통일하자. 이런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이걸 연성 자치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활동상을 보면 호남성에서 성헌법을 제정하고 성위회를 구성해요. 그래서 학생이나 지식인, 상공계층의 지지를 받았고요. 사천에서는 성헌법을 제정하고 그다음 강동, 호복, 절강 지역에서는 운동도 비슷한 운동이 전개됐고요. 자, 그럼 의미를 보면 이게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가 동시에 존재해요. 연성자치운동이. 그래서 오사운동 이래 군벌의 무력 지배에 반대하여 민주화 개혁운동을 하는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고요. 요거는 긍정적 의미죠. 근데 이제 부정적 의미는 선왕 군벌, 중소 군벌이 자기 기반 확보로 해서 정치 도구화한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이 운동 했는데 나중에 이 운동 주도권이 집권 군벌이 장악하기 때문에 실패했다. 처음에는 그 당시 선왕 군벌들이 그 중앙의 집권 군벌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지만 나중에 이 운동의 주도권이 집권 중앙 군벌에서 장악해서 이걸 바탕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선왕 군벌이 빠져나가는 형식으로 된 거죠. 자, 하여튼 이런 부정적 의미도 동시에 있었다. 그래서 요거 의미에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결국에는 이제 2차 직봉전쟁 이후에 이런 그것들이 개멸되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민치를 지향한 성헌법 체제와 군벌 정권 양립이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성헌법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게 실현되기는 힘들었고 그 다음에 군벌 정권이 그것을 형식적으로 인정한 것도 있겠지만 성헌법을 만들어서 실제 이것을 가동하기는 군벌 정권 자체 속성상 용납하지 못하겠죠. 자, 그 다음에 남북 대립하는 거. 요때 남북 대립은 뭐와 대립이죠? 강동 정부하고 북경 정부가 대립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중소 군벌 한 개성에 한정해서 자치형이 불가능했다. 등등 해가지고 결국엔 실패했어요. 예. 그래서 정치적 목적으로 하여튼 이런 목적으로 해서 이런 결과를 갖고 이제 결국엔 실패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북경 정부에 한정돼서 권력 투쟁을 좀 볼게요. 이게 이제 되게 복잡해. 그래갖고 이제 거기 크게 보면 이제 처음에 단기석 정부가 등장했다가 게다가 안직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1차 집봉전쟁, 제2차 집봉전쟁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쭉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이제 약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게 이제 강자하고 동계 있는데 이 자체가 나오기는 좀 어렵게 어는데 좀 이해를 전반적으로 좀 하면
그 개별적인 사건 자체는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뭐 중일 공동방정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원의 쟁 같은 거 있죠? 보폭 사건 이런 것도 이제 그 군벌 정치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개별적으로 이렇게 암기하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큰 흐름 속에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 건 알면 개별적인 사건들 좀 빨리 암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아이고, 이게 칠판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하면 잘 보이겠죠? 예. 네. 자, 먼저 볼게. 노란색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하얀색보단 노란색이 잘 보이니까. 자, 여기 뭐 원세기가 죽었죠? 자, 원세기가 이제 죽었어요. 위안스카이가. 그러면 위안스카이 죽고 나서 그 부하 장수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잠깐 다시 적을게요. 글씨를 똑바로 써야지. 자, 원세기가 죽고 그 다음에 그의 부하 장수들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이 부하 장수들이 이제 크게 두 파로 나눈다 그랬죠? 무슨 파, 무슨 파? 안희파하고 그 다음에 지게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있고 안희파의 수장은 누구라고 했죠? 그 당시 당기석. 그 다음에 지게파의 이제 수장은 이제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풍국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게파의 수도인데 결국엔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그 먼저 정권을 세운 사람이 당기석 정부야. 안희파였던. 근데 요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세력 균형기예요. 어떤 파가 뭐 특정해서 정치를 장악했던 것은 아니었고 일단 당기석 정부가 들어서고 이때 이제 그 무슨 쟁이냐면 부원의 쟁이다. 자, 부원의 쟁은 왜 부원의 쟁이냐면 그 다음에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거든요. 여운의 사람이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좀 약간 얼굴마담인데 이 사람이 이제 형식상 총독부에 있었어요. 총독부를 장악했고 이 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 뭐냐면 당기석이야. 예. 그래서 당기석은 이제 국무원을 장악했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래서 부원의 쟁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와 누구가 싸운 거냐면 여운의 총독부하고 당기석의 국무원이 싸운 거야. 얘는 이제 형식적인 존재고 얘는 뭐죠? 내각의 총리 정도 보시면 돼요. 국무원은. 그래서 뒷글자 따가지고 이게 부수의 뒷글자를 부원의 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운형하고 당기성의 어떤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원의 쟁은 왜 일어났냐면 그 당시 1차 세계대전을 있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이게 참전 문제를 둘러싸고 이게 뭐냐면 대독선전을 하자 하는 파가 누구냐면 당기석이에요. 네. 근데 이에 반해서 국무원은 이제 뭐냐면 당기석이 이제 대독선전을 주장하고 근데 이 여운형 같은 경우는 뭘 하냐면 중립을 지키자. 왜 우리가 1차 세계에 참여했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여운형하고 당기석이 충돌하게 돼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 장훈이라는 사람이 있어. 장훈이 무슨 사건을 일으켰죠? 복벽 사건을 일으켰어요. 이 장훈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청나라 장수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신군 장군이 됐는데 이 사람이 무슨 신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청나라의 황실을 포기하자. 그래서 예전에 마지막 황제 있죠? 푸이를 다시 복위시켜갖고 황제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여운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이제 발단이 어떻게 됐냐면 사건의 발단이 뭐냐면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 이제 여운형이 군벌인 장훈을 북경에 와서 누굴 제거하자고 요청하면 당기석을 제거하자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운형의 부탁을 받은 장훈이 지방에 있는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북경에 입성을 했어요. 근데
여운형 뜻대로 이렇게 안 하고 이 사람이 뜨끔없이 누굴 복위시켰죠? 저기 작은성에 있었던 그때 유폐됐던 그 마지막 황제 푸에드 모셔다가 황제 모셔버린 거야. 그래서 이걸 무슨 사건이라고 한다? 복벽. 복벽이라는 것은 벽자는 임금 벽자죠? 임금을 다시 복위시킨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복벽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뭐냐면 그 장원이 이제 복벽 사건이 이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금방 진압돼 있죠? 그래서 당기석이 군대를 투입해갖고 진압을 했어요. 예. 결국에는 이제 영혼형이 제거하고 이제 당기석이 어떻게 되죠? 집권하게 돼요. 안정형의 당기석이 이 복벽 사건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뭐냐면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독일에 선전포고하고 이렇게 하고 그때 이제 당기석 정권을 도와줬던 외세는 누구냐면 일본이죠. 일본이 이제 무슨 차관을 제공하냐면 서원 차관을 제공해요. 네, 서원 차관을 도입을 해서 먼저 자기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당기석 정부에서 이제 했던 게 뭐냐면 또 중일 공동방정협정을 체결해요. 그래가지고 중국과 일본이 누굴 방어한다는 거야? 러시아 같은 소련 공산당을 방어한다. 공산 세력을. 그래서 중일 공동 방정협정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그 당시 일본의 세력을 중국에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죠.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중국인 일본 유학생들이 반대 운동을 하고 구국회를 조직하고 등등 했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여기 뭐 제가 필기를 잘하다 보니까 예. 자 일단 이거 다 적었죠. 자 당기석 정부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안희파인 당기석 정부에 대한 반발을 해가지고 지게파가 이제 뭐냐면 한번 맞짱 뜨자고 전쟁을 일으키죠. 이게 뭐냐면 안직전쟁이야. 그래서 이제 1920년에 안직전쟁이 나는데 이건 안희파하고 누가 싸운 거죠? 지게파가 싸운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안희파는 누구였냐면 아까 당기석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때 이제 지게파가 이제 싸워요. 지게파. 그래서 이제 안희파하고 지게파가 이제 했는데 결국에는 이 지게파가 봉천파를 끌어들이거든요. 봉천파는 그 앞에 만주에 있던 군벌이죠. 결국엔 누가 이겨요? 지게파가 승리하죠. 그래서 이제 봉천파, 지게파 연합이 이제 승리하게 돼. 안직전쟁에서.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도 이제 지게파가 권력을 잡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독점하거든. 그러니까 여러 군벌색들이 어떻게 또 반발하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무슨 이제 전쟁이 나냐면 제1차 직봉전쟁이 나요. 자, 제1차 직봉전쟁은 지게파의 독점에 대해서 그 당시 초창기 때 지게파 손을 잡았던 봉천파가 결투를 하면서 딱 일어난 거예요. 1922년에. 그래서 이게 제1차 직봉전쟁이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 승리해요? 봉천파가 승리하죠. 봉천파 지게파가 승리해요. 그래서 지게파 독점이 계속 갔다가 나중에 이제 또 봉천파가 도전하죠. 제2차 직봉전쟁. 그래서 여기는 지게파, 봉천파가 싸우는 형식이지만 실제 이제 봉천파에 반대했던, 그러니까 지게파에 반대했던 저쪽 강동 있죠. 손문 정부와 그다음 안희파와 봉천파가 3자가 연합해서 누구 공격한 거야? 지게파를 공격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지게파가 몰락하고 누가 이제 중앙 권력을 장악하냐면 봉천파가 권력을 장악해요. 봉천파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 과정을 이제 쭉 얘기한 거야. 예. 그렇지만 봉천파도 뭐 때문에 몰락하죠? 나중에 이제 장개석이 북포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몰락을 해서 마지막 장자짐이 어떻게 돼? 이제 자기 근거진 그 만주지역 가려가다가 그 일본 애들이 이제 폭사시키잖아? 죽여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들이었던 장하량이 그 만주를 장악하고 얘네들이 보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버리고 이제 누구한테 넘어가요?
저기 국민당으로 넘어가 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요 과정들 좀 흐름을 알아두시고, 그 당시 북경의 군벌들이 크게 싸운 전쟁이 크게 세 개 있었다. 안직전쟁, 제1차 직봉전쟁, 제2차 직봉전쟁. 예. 이렇게 이제 흐름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원세가 죽고 나서 이제 단기석 정부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들은 이제 일본과 연결돼서 뭐냐면 안이파 군벌 장악하죠. 단기석 정권이 이제 안이파 군벌 장악고 일본 추종 외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남쪽에 있었던 강동 정부를 무력으로 정벌하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수장이었던 누가 여운형 총독부하고 여운형과 단기석이 대립하게 되죠. 1차 세계대전 참전 문제도 둘러싸고, 그래서 단기석은 대독선전을 주장해서 이제 독일과 싸우자 이런 반면에, 그 당시 이제 여운형 같은 건 중립을 지키자. 그래서 단기석이 이제 있었던 그 정보 부서가 국무원이고, 그 다음에 여운형이 있었던 곳이 총독부니까 그 뒷글자를 따서 뭐라고 해요? 부원의 쟁이라고 한 거야. 예. 그래서 부원의 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때 여운형이 자체 군사력이 없다 보니까 밑에 지방에 있었던 장원을 불러 일으켜서 단기석을 제거하려고 했죠. 근데 이 장원이 잠깐 이제 북경을 점령하는 동안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복벽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근데 이 복벽 사건을 또 누가 참여했냐? 캉웨이가 참여해. 그래서 요게 이제는 시험 문제 나왔죠. 캉웨이가 정신이 없어, 얘가. 시대 흐름이 달라졌는데 계속 이제 항쟁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복벽 사건 이후에 이제 솔직히 뭐라고 할까요? 그 당시 이제 복벽 사건이 일어날 때 푸이는 한 20살 정도의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자금성에서 이 사건 때문에 쫓겨났어요, 이 사람이.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 장훈이라는 사람이 그냥 와서 항쟁 세우는 바람에 잠깐 돼 있다가 이틀 3일 만에 쫓겨나가지고 저 상하이에 있었어. 상하이에 있었고 거기 어렵게 좀 생활하고 있었다가 거기에 이제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항제시켜 주겠다고 해서 만주국 황제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만주국 황제에 있다가 나중에 그 만주국이 몰락하잖아요. 일본군이 이제 패퇴하면서 그때 이제 공산당이 얘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결국에는 잠깐 수용소에 있다가 불쌍하다 해가지고 이제 풀어줬어. 그래서 이제 일반 평균 살다가 나중에 이제 자금성에 보면 정원사 있죠. 정원사에 살다가 60세인가 해서 죽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사람도 인생이 좀 기구하긴 기구한데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단기석 정부가 이제 권력을 장악할 때 하여튼 장월 복병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단기석이 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장을 쳐내죠. 그래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권력을 재탈환한 후에 참전을 반대했던 국회를 회복하지 않고 안이파 정계로 구성된 국회로만 구성이 돼요. 이 국회를 뭐라고 하냐면 앙복국회라고 해. 그러니까 이 앙복국회는 누구 파만 있는 거예요? 단기석 파만 있는 거야. 단기석 파만. 그래서 이제 이 당시 나머지 사람들은 혁명 세력들은 이 앙복국회가 약법 제재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앙복국회 비정통성을 지적하면서 예전의 국회로 회복하자는 호복운동을 전개하죠. 이 호복운동 아까 지금 얘기했죠? 이 호복운동은 기존의 약법 체제를 지키자. 그래서 그 약법에서 선출된 국회만 정통성이 있고 거기에 이제 안복국회는 정통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이건 누가 주도를 했냐면 강동정부에서 주도했어. 그 당시 손문을 중심한. 그러니까 이것도 정치적 목적이에요. 왜냐면 손문 입장 때 이걸 주도함으로써 북경정부의 정통성을 없애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따로 얘네들이 이제 그때 안복국회가 구성돼가지고 쫓겨난 국회의원들이 또 어디로 갔냐면 강동으로 가요. 그래서 손문이 또 그들 중심으로 해서 국회를 또 만들어. 이 국회만이 정통성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 애들이. 자, 그 다음에 서원차관 도입하자. 일본어부터. 그래서 이제 이 차관을 도입해가지고 군비학자의 재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남방에 대한 무역 통일 정책을 추진하고요. 또 일본과 무슨 협정을 맺게 되냐면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중일 공동 방정 협정을 하죠.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방적에서 적은 뭘까요? 여기 적은 소비에트를 만드는 협정을 맞죠.
그래서 이제 1918년에 맺어졌는데 내용을 보면 포면적 러시아 혁명 세력을 공동 방어하자는 거지만 실제 일본군의 중국 내의 자유 행동이나 군사기지 설정, 중국군의 예속 같은 걸 내용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이게 이제 중국의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귀국해서 반대 운동을 했지만 결국엔 실패했고 이때 이제 학생 구국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국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근데 이 구국회라는 말이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도 또 구국회라는 말이 많아. 구국회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나라를 구하는 모임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뭐랄까, 그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한국독립당 많이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독립당이 4-5개 됐잖아. 마찬가지로 구국회도 여러 가지 구국회가 있어. 예, 그래갖고 하여튼 자주 쓰이는 명칭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뭐 모른다 하면 그냥 구국회 쓰세요. 예, 그냥 안 쓰는 거다. 예, 거기만 2개 중에 하나는 걸려. 구국회는.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희파가 독점하니까 이에 반해서 지게파가 이제 반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게파 군벌이었던 조곤이 그 만주에 있는 봉천파를 이제 끌어다가 안희파를 도전해요. 이게 이제 안직전쟁인데 이때 이제 안희파 정권이 붕괴하고 지게파와 이제 봉천파가 북경정부를 장악하는데 요때 이제 지게파가 주도되고 북경정부는 좀 잠깐 봉천파는 참여하는 형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지게파의 공호복 내각이 성립되고 그런데 이제 이 사이의 과정에서 또 지게파가 또 봉천파가 분열이 일어나. 그래서 제1차 직봉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지게파가 승리되면서 완전히 이제 독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게파 독재가 계속 지속이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제2차 직봉전쟁은 또 일어났는데 제2차 직봉전쟁은 지게파가 이제 독점을 하니까 그때 이제 뭐냐면 지게파에 반대한 세력들이 결집을 했어요. 그래서 안희파 세력하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간동정부 그 다음에 또 봉천파 이런 등등 해갖고 이제 결집을 해갖고 제2차 직봉전쟁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결국엔 지게파가 타도를 했는데 요때 지게파를 타도할 때 외부적으로 봉천파, 안희파, 소문의 강동정부 합세가 공격한 것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지게파의 한 세력이었던 풍옥상이 내부 반란을 일으켜. 그래갖고 결국엔 조곤을 몰아치고 자기가 이제 내부 반란해서 제2차 북경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있었던 봉천, 안희, 송문과 손을 잡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봉천파가 승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직봉전쟁 결과 이제 당기석이 임시집권을 취임하고 그 당시 이제 손문이 그 당시 무슨 회의를 주장했냐면 국민회의를 소집을 주장해요. 그래서 손문이 이제 제2차 직봉전쟁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이제 통일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 국민회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회의 운동을 펼쳐. 이 국민회의 뭐냐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의 국가를 구성하는데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국민회의 결성 운동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그 이단으로 어디 올라가요? 북경 올라가죠. 북경에 국민회의 결성 운동을 막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올라가다가 가나무는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손문의 국민회의에 이제 대항해서 선후회의를 개최를 주장해요. 이 당기석이. 이 선후회의는 뭐냐면 각계각층의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보다는 사회적 명망가들 중심으로 소수 엘리트의 회의를 구성해서 새로운 통일국가 모습을 한번 논의해보자. 그러니까 선후회의는 이제 이 구성원 자체가 누구에 선발되는 거죠? 군벌들에서 선발된 거야. 왜냐 국민회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각계각층의 이제 의견들을 모으다 보면 군벌의 중심한 어떤 독재 정권이 유지될 수 있어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새로운 권력구조 재편을 가져서 자기에 맞는 입맛에 맞는 권력구조 재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중심해서 선후회의를 이제 개최를 해버리고 자 그래서 이제 대립을 한 거예요. 국민회의와 이 선후회의가 거기에다 이제 봉천파가 또 내분이 있어놨죠. 거기에다 이제 풍옥상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냐면 아까 이 풍옥상이 내부 반란이 났죠. 원래 이 사람이 이제 지게파 출신이었는데 지게파 나이에서 뭐냐면 반란을 일으켜서 조공을 쳐내고 이제 적과 손을 잡았는데 이 사람이 또 국민당과 접근해요.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이 풍옥상이라는 사람은 좀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군벌 출신이지만 나름대로 의식이 있었어요.
의식이. 그래서 국민당하고 또 합작을 해갖고 손문이 나중에 장개석이 북벌하잖아요. 북벌할 때 같이 또 북벌해요. 북벌군에 참여해서. 그래서 약간 이제 군벌 세력 중에서 제일 의식이 있는 세력이야. 예, 기본적 군벌이지만 이 세력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해갖고 이제 했고, 이때 이제 손문이 죽은 다음에 국민당의 당권을 누가 장악하죠? 장개석이 장악하죠?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군벌 정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좀 풀어볼게요. 자, 몇 번 보시냐면, 314페이지 5번 문제 보세요. 314페이지 5번 문제. 자, 다음은 신해혁명 전후에 제기된 중국의 정치체제에 관한 각 정파의 주장이다. 가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가는 평민혁명에 의해서 국민정부를 건립해야 된다. 국민은 모두 평등하게 참정권을 가진다. 대총독은 국민이 선거하고 의회는 국민이 선거한 위원으로 구성되며 중화민국 헌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이익을 준수한다. 이거는 이제 민국혁명론, 평민혁명론인데, 요거는 동맹의 기관지 민부에서 민주정체를 이제 주장한 거죠. 그래서 민주공화국을 주장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 나는 중국이 평화를 회복한 유일한 방법은 모든 권력 인민에게 반환하며 지방장관과 성위의 위원들은 모두 인민이 선거하는 거다. 이 시도가 한성에 성공한다면 다른 성도 따라올 것이고 결국 중국의 하나의 큰 연성정부가 될 것이다. 일종의 연성자치운동이에요. 1920년대에 있었던 연성자치운동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는 이제 이미 공화제를 실시를 해보았지만 중국은 수천 년이 돼 군주 독재 정치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대다수 인민이 교육 수준이 낮고 정치에 별 관심이 없으므로 공화제보다는 군주제가 더 효과적이다. 자, 이거는 이제 신해혁명 이외에 원세기가 총독을 즉위한 후에 제재 부활 운동을 하죠. 그 사전 작업으로 이제 뭐냐면 그 여론을 형성하는 그 내용들이야. 외국인 고문관을 시켜갖고 그냥 중국인 민도가 낮아서 공화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여론을 형성한 거죠. 나는 보면 우리는 내각제를 바탕으로 의회 정치를 세우려고 한다. 내각제에서 내각이 좋지 않으면 경질될 수 있지만 총독제에서 총독을 쉽게 경질되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총독이 경질되면 국제가 동용되기. 이거는 누가 이제 주장한 거냐면 그 당시 이제 신해혁명 이후에 이제 그 논의하는 과정에 권력 구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송교인이라는 사람 있죠. 송교인이 내각 책임제를 주장한 그 내용들을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볼게요. 자, 기획은 가와 같은 주장은 혁명파가 발행한 민보와 소보 등을 통해 발표했다. 맞죠? 예. 그래서 민보는 동맹의 기관지고 소보는 예전에 설명했어요. 소보는 그 당시 이제 그 예국학사라는 단체에서 있었던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 기관지예요. 그래서 이거 혁명기관지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소보 때문에 소보에 그 당시 혁명군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일으킨 사건이 뭐라고 했죠? 소보안. 이것들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일부 계명군벌들 그러니까 선왕군벌들 간의 전쟁을 종식해서 방어를 제기한 거다. 맞죠? 그래서 연성자치운동은 선왕군벌들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면서 이게 제시한 거고 그 다음에 다해 주장했던 황제권의 신성 불가침을 규정한 흥정헌법 대강을 공표했다. 흥정헌법 대강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강서 신정 과정에서 공포한 거죠. 그래서 신사계층들이 입헌운동 일어나고 의회와 헌법을 만들자고 하니까 떠밀려 가지고 이제 그 당시 정부에서 곳곳에 돌아가면서 그 조상에서 앞으로 이렇게 헌법을 만들 것이다 해서 플로리스 헌법을 통해서 만든 것이 흥정헌법 대강이야. 그래서 흥정헌법 대강은 헌법은 아니지만 앞으로 헌법은 이렇게 만들 것이다 속에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보면 나는 각성의 도독대표연합회가 결성해 중화민국 임시정부 조직대강을 반영했다. 중화민국 임시정부의 조직대강은 언제 만들었냐면 이거는 이제 뒤에 호북국 정부에서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호북 정부에서 이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상해에서 남경에서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 임시약법이 만들어졌죠.
근데 요때 그 송교인의 주장은 이 중화민국 임시정부 조직 대강에 반영된 게 아니다요. 뒤에 만들어진 임시약법에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임시약법에 보면 그 대통령제를 중심에 총독제를 중심해서 송교인의 위헌내각제 요소가 가미됐다고 했죠. 거기에다가 누가 또 위안스카이가 총독이 되려고 하니까 이제 이를 견제하고자 그 요소가 더 강해진 거야.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시기가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요 문제 이렇게 풀어봤는데 답은 1번이에요. 문제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보는 동계 뭐냐면 한일종 부학은 못 풀어요. 강자 더 나가서 중화민국사를 뒤져봐야지 풀 수 있는 문제야. 예. 그래서 객관식 때는 이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예. 하여튼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관련된 그 뭐냐면 총괄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345페이지 펴보세요. 345페이지.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 자, 다음은 1920년대 중국에서 전개된 어떤 운동에 관련된 사유이다. 자, 그 다음에 A에 들어간 이 운동의 명칭과 내용을 각각 말해보시오. 그리고 기억을 이끌었던 나의 발언을 했던 인물을 써보고, 나와 손문희 제2차 강동궁 정부에서 갈등을 빚었던 전국 구상의 차이를 서술해보시오.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15번의 가와 관련된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영성 자치운동과 관련된 거야. 예. 그 다음에 그 연서자치운동 내용은 이제 그 각성이 성헌법을 제정하고 자치정부를 수립한 후에 민주주의 성전개혁을 통해 군벌 간 내전을 종식시키고 연방정부 형식의 통일국가를 유지하라는 목적의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누구 인물이냐면 진영명과 관련된 진영명. 그래서 이 진영명이 이제 있는데, 이 진영명이 그 당시 이제 그 뭐라고 이제 했냐면, 그 당시 이 사람의 생각은 그 원인 치료를 이끌어요. 영성 자치 운동과 관련돼서 원인 치료는 뭐냐면 원은 뭘 뜻하면 강동을 뜻해요. 강동인이 강동을 스스로 통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제2차 그 혁명군 정부와 혁명군 정부에서 손문과 손을 잡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북벌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동성 안에서 먼저 자치주고 하자 이런 거고, 손문은 뭐죠? 강동성을 근거지하고 북벌해서 북경 정부를 장악하자는 거야. 서로 어떻게 해요? 차이가 나겠죠. 결국엔 나중에 진영명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손문을 쳐내요. 그래서 손문이 이제 다시 상해 쪽으로 도망가고 그런 이제 과정을 걷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문제 보자면 352페이지 펴보세요. 자, 352페이지 26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신해영의 전후 제기된 중국의 정치체제에 관한 각파의 주장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자, 중국의 평화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권력 인민이 반하여 지방. 이거는 딱 나왔죠. 연성정부. 그러니까 연성자치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야? 그 당시 제재운동에 관련된 그 사전 준비 여론. 그래서 민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화정은 맞지 않다. 그 다음에 다는 뭐냐, 송교인 내각제 주장이죠. 그래서 예전에 기출사조를 좀 운영해갖고 문제를 내봤어요. 자, 그러면 기획을 주도한 주체를 써보시오. 자, 일단 그 주체가 누굴까요? 이건 선안군벌이야. 예. 그 다음에 이 운동의 목적은 각성이 성헌법을 제정하여 자치정부를 수립한 후 민주적 성전개혁을 통해 군벌 간 내전을 중식시키고 연방정부 형식의 통일국가를 이루는데 목적이 정치운동이죠. 그 다음에 나의 반발에서, 제재운동의 반발에서 운남성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의 내용을 한 줄 이내로 쓰시오. 원세기 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국채인 공화정을 옹호한다는 문구 호국군이 종지했죠. 당개요가. 그래서 이걸 매차 혁명, 제3차 혁명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정치적 의미, 그 목적도 있어요. 왜냐면 황제가 될 뻔이면 중앙집권이 강화되죠. 그러다 보니 운남성에 있는 자기 기반이 축소되다 보니까 이게 반란을 일으킨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다를 주장했던 인물이 누구죠? 송교인. 송교인의 주장은 어디에 반영됐다? 임시약법에 반영됐다. 이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제 중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356페이지 펴보세요. 356페이지 30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고 그 다음에 개혁의 내용을 한 줄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내용의 문제점을 기수해 보시오. 부원의 재행 같은 게 아까쯤 얘기했죠. 누구와 누구의 대립이 됐죠? 여운형하고 단기석 간의 대립이죠. 예, 총독부와 국무원의 대립인데 1차 세계대전의 참전을 둘러싸고 대독선전을 주장한 단기석의 국무원과 중립을 주장한 여운형이 총독부 사이에 충돌한 과정에서 무슨 사건이 났다? 장훈의 복부역 사건. 가에 들어가면 장훈이라는 인물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기석이 이제 장훈을 물리치고 자기가 독단을 해서 안복국회를 만들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권력을 창정을 반대했던 국회를 회복하지 않고 안희파 정계가 구성된 국회로 구성돼요. 그래서 손문과 남방의 혁명사들이 무슨 투쟁을 벌였어요? 호복투쟁을 벌였죠. 이 호복투쟁의 그 내용을 이제 쓰면 되는데 예전 기초에 나왔던 건데 자 신국회 비정통성은 이때 신국회라는 건 뭘까요? 안복국회죠. 안복국회 비정통성을 지적하고 진정한 법통옹을 자임하면서 인시혁법과 구국회 회복을 요구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일 공동 방조법정 그래서 소비에트를 공동 막는다. 그런 내용은 있는데 이때 내용의 문제점 이렇게 이제 쓰면 일본군의 중국 내에서 자연활동을 하도 가능하게 하고 군사기지 설정 및 일본군에 대한 중국국 예속을 초래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중일 공동 방조법정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정확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문화 운동을 보자. 신문화 운동. 자, 신문화 운동도 한 두세 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나올 때가 됐어. 이 운동은. 자, 신문화 운동은 1915년 이후에 이제 그 형성된 운동을 말하는데 나중에 이제 오사운동에도 영향을 주죠. 그러면 신문화 운동이 이제 배경을 보면 자, 원세계 독재 정치와 제재 운동. 그리고 원세계 제재 운동을 왜 했냐? 그것은 그 당시 이제 그 캉우에 같은 그 좀 시대에 뒤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국교 운동하고 공교 같은 국교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런 한계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교를 국교한 복고적 풍조에 실망한 진보적 지식인들이 중국의 근본적 변혁을 시킨 방도를 강구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원세기가 제재운동하고 캉우에 같은 사람들이 무슨 공자를 신호 모시자고 이렇게 주장하고 좀 시대에 뒤떨어졌죠. 그러니까 그걸 왜 했냐 했더니 이거는 그 중국의 밑에 깔려있는 문화 저변의 문제 때문이다. 한 인문의 문제 때문에 본 거 아니에요. 이런 인문을 배출시킨 게 뭐냐? 중국 문화가 그만큼 썩어 빠졌다. 그 근반 밑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유교가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운동을 반유교 운동을 펼치게 되고 그 다음에 반유교 운동을 하면서 유교를 대체할 수 있는 사상을 하다 보니까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등 여러 사상들, 외국 사상들이 들어오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시작을 보면 자, 여기 이제 진독서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먼저 이제 신문화 운동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가 신사상 운동하고 신문화 운동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서로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서로 연결돼 있어. 그래서 신문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왜 연결돼? 신문화 운동이 주장하면 백화체죠. 백화문을 해야지만 자유롭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이제 신사상 운동과 또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시작은 이제 계기가 됐던 게 뭐냐 진독수인데, 중국어 발음 천독수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배울 때는 그 중국어 발음을 한자음 발음을 그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걸 저 중국어 발음 쓰다가 청투슈 이 발음이 성적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쓸 때면 진독수 써도 맞게 해줄 거예요. 이거는 하여튼 저는 발음하기 편한 진독수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진독수가 이제 무슨 잡지를 만드냐면 신청년을 만들죠. 그래서 이 신청년은 되게 중요하죠. 신문화 운동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잡지 중에 하나죠.
게다가 그 밑에 이제 신청령 관련된 그 건두 내용, 자주적이고 노예적이 되지 마라, 진보적 보수적이 되지 마라 등등 이런 것들 이제 시발로 했고, 그 다음에 최원배라는 사람이 북경대학을 개혁을 했어요. 그 당시 이제 북경대학은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 청말 때 관리 육성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생이나 교수들이 학문 연구에 거의 무관심해.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기풍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북경대학에 새로운 인재들 초빙해 오죠.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이대조나 노신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 다 북경대학에 초빙해. 그래서 뭐냐면 그 분위기를 바꿔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때 북경대 학생들이 나중에 무슨 운동을 주도하게 되죠? 오사운동을 주도하는 그 계기를 마련하죠. 자, 하여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요. 뒤에 넘어가서 앞에 이제 그 신문학 운동이 그게 이제 신사상 운동하고 신문학 운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먼저 살펴볼 게 신사상 운동인데, 자, 신사상 운동의 이제 방향은 뭐냐면 유교를 비판하는 거야. 왜 유교를 비판하냐? 자, 캉웨이나 그 다음에 위안스카이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인물들이 왜 나오냐? 이거는 그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개인을 배치는 중국의 사회가 있다. 그 중국의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유교다. 그러니까 유교가 모든 중국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자를 까는 거야, 그냥. 예. 그러니까 공자가 죽어야 국가가 산다, 나라가 산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공자 비판할 때 공자가 죽어야 나라 산다 이런 식으로 외치잖아요. 근데 공자 입장 올 때도 참 불쌍해. 공자가 무슨 그 앞날 예측가도 아니고 예언가도 아닌 사람이 자기 시대 춘추 전국 시대 때 나름대로 해결하고자 자기 의견을 많은데 후대 사람들이 그냥 뭐냐면 공자에 대해 예증의 관계를 가져가지고는 공자가 뭐 할 때마다 공자가 어떤 공자가 문제가 있다. 죽은 공자가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현시대에 있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 공자를 바라보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또 예전에 공자를 까는 게 되게 많아요. 한번 이제 오사운동, 그 태평천국운동 때 한번 깠죠. 그 다음에 저희 신문학운동 때 깠죠. 그 다음 또 언제 또 까냐면,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문화대혁명 때도 까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 네, 반유교적인 어떤 공통적으로. 근데 최근에 또 중국 공산당이 강조하는 공자야. 공자를 상당히 또 존중하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중국이 내세운 게 다민족 통일국가론이죠. 그런데 다민족 통일국가론이니까 민족주의를 못 내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떤가 뭔가 그러니까 민족에 입각한 이제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를 못 내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민족주의, 다민족 통일국가에서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구심점을 잡으니까 정통이죠. 그러니까 민족을 내세우면 안 돼. 그 한족을 내세우면 안 되니까 전통을 내세우고 정통의 수호자가 누구죠? 공자잖아. 그러니까 공자를 매개로 해갖고 다민족 통일론의 어떤 그 뭐냐면 민족주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공자를 강조한 정통의 수호자. 그리고 이 정통은 꼭 민족주의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논리를 피우면서 이제 뭐냐면 또 공자를 내세우는데 공자도 제 보니까 너무 불쌍해. 예.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유교의 정통을 비판하고 대신에 새로운 사상은 민주주의와 가학의 도입. 그 다음에 사회주의 도입다. 이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사상들이 도입되면 무정부의도 도입되고 실용주의도 도입되고 등등 해요. 그래서 이제 봉건적인 정치, 도덕, 문화의 근간인 유교에 대한 비판, 서구 사상을 수용하고 특히 이제 정통적 가족제도, 유교가 이제 정통적 가족제도를 뒷받침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통적 가족제도와 유교 사상 아래에 있는 어떤 개인 해방, 특히 여성 해방을 되게 추구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때 이제 그걸 잘 보여주는 것들이 뭐냐면 노신의 강인에게요. 그래서 노신이라는 사람을 좀 약간 개인적으로 설명하면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노신이 아니에요. 주승이거든요. 원래 이름이 주승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일본 유학을 갔었어요. 의대에 가려고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의대 가갖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그 당시 뭐 청일전쟁인가 위화동 운동인가 할 때 일본 군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 잡아놓고 머리를 막 잘랐거든요. 위화단들을. 그 머리를 잘라갖고 호시라는 그걸 동영상을 보여줬어. 슬라이드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이제 공부하고 있었던 중국인 유학생들 그걸 보고는 너무 좋아하는 거야. 손을 깨끗 찌르고 막 박수치고. 그걸 보고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주수인이.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몸의 병이 아니다. 중국인들은 마음의 병이다. 어떻게 같이 동포가 일본 사람한테 칼을
지금 뭐냐면 배워가지고 지금 목이 걸려져 있는 상황을 보면서 박수를 칠 수 있냐? 그럼 중국인들이 뭔가 정신 멘탈 구조가 이상하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몸을 고치는 것보다는 마음을 고쳐야 돼. 정신 구조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의대를 포기해버리고 뭐냐면 열심히 이제 문학가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설을 쓰면서 중국인들 썩어 빠진 의식들을 이제 뭐냐면 곤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그 아까 설명했던 아큐전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강의일기죠. 예. 그래서 아큐전전 설명했죠. 그래서 아큐전전 약간 얘기가 못하겠는데 여러분 정신승리 있죠. 분명 지가 지고 있는데도 정신적으로 뭐야? 이겼다고 주장하는 거. 예. 그 카페에 보면 인명 게시판에 정신승리 많잖아요. 예. 이 정신승리라는 말을 이제 아큐전전에서 얘기한 거고, 강인이고는 맞아요. 이때 강인은 뭐냐면 미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 미친 사람은 이제 누굴 의미하고 있냐? 요때 이제 강인은 미친 사람인데 이걸 가족제도, 유교, 그런 것들, 결혼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미친 사람이라고 했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미친 의미를 뒀고, 이 강인일기를 통해서 그걸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르수는 훗날 이제 강인일기를 쓰면서 중국의 가족제도의 제약을 폭로하고, 이걸 이제 분석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소설을 썼고, 그래서 이제 중화제국의 지주인 종법제도, 가족제도다. 이건 유교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식인이라는 말로 두 글자로 형상화시켰다고 해서 형상화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제도와 그 타락성의 끔찍한 종속은 그 뭐냐면 그 밑바닥 유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유교를 정통을 대신해 갖고 이제 민주주의와 가학을 대변한 서구식 부르주아,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옹호했다. 이 가족주의와 이제 여성의 해방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노신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지식인도 많이 강조했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흡수한 사람이에요. 흡수는 누구죠? 호적이죠, 호적. 그래서 호적과 흡수를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호적은 한자식 발음이고 그 호적을 중국식으로 읽을 때 흡수라고 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입센주의 논문에 갖고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한번 좀 보시고요. 입센이라는 사람은 인형의 집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인형의 집을 이제 했는데 인형의 집에 인형은 누굴 뜻하는 거죠? 여성을 의미하죠. 여자가 이제 가정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이 노란한 주인공이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여성 해방, 개인 해방을 꿈꾸는 그 소설을 이제 한 건데 이 입센의 그 소설책을 관련돼서 흡수가 논문을 썼어. 그 내용 중에 하나야. 요게 주요 내용은 뭐예요? 유교주의에 입각한 종법주의, 유교주의에 입각한 가족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죠. 예, 그리고 나서 개인의 해방과 여성의 해방을 강조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사상 운동하는 것은 유교를 까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사상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뭐 사회진화론,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그 다음에 실용주의 등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진화론이죠. 사회진화론은 국가 간의 야국강식 논리 위에 중국의 독립 견지를 시도하는데 사회주의론을 까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냐면 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가 뭐죠?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야. 이것도 문제가 있죠. 뭐냐 서양 제국주의 열강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잖아. 비판 없이. 그래서 이제 이 사회진화론 자체가 사회진화론은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다 받아들여. 그래서 소위 그 계몽적인 지식인들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무정부주의예요. 요때 무정부주의는 좀 특징이 뭐냐면 파괴나 폭력을 강조하는 무정부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정부주의도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쿠니 같은 사람은 파괴를 강조하죠. 그런데 크로포트키는 뭐죠? 건설 강조해요. 공동체주의 강조하고 대개 보니 중국의 무정부주의는 대개 보면 파괴보다는 뭘 강조하냐면 상호부족, 그러니까 노동과 호조를 통한 상호부족,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어떤 범노동주의나 그 다음에 크로포트키의 이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쿠니의 이론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예, 그래서 범노동주의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 무정부주의자들은 또 그 당시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는 또 그 당시 누가 좀 대립하고 있었냐면 볼세비키하고 또 대립하고 있었죠. 사회주의야. 그래서 볼세비키주의자, 사회주의자와 무정부주의 간의 논쟁이 또 일어나. 그게 아나불 논쟁이죠. 나중에 좀 설명하고요. 그래서 무정부주의는 항상 이제 예전에 설명했지만 뭐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구조와 사물 제고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통해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교육을 통해 개인의 도덕적 기준을 이룩하기 위해 기초한 사회혁명을 달성한다. 그래서 이걸 무슨 혁명이라고 하냐면 중계 아나키스트들이 이제 주장했던 사회혁명을 상강혁명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상강 오준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유교의 상강제도를 비판하면서 그 밑에는 가족제도가 있다. 그래서 유교의 정통적 가족제도를 비판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학파가 신세기파라고 했는데 뭐 오치, 뭐 이석준 이런 사람인데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상강혁명 시작해서 뭐냐면 그 당시 유교를 비판하고 유교에 입각한 가족제도를 비판하고 여성해방, 개인해방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연애도 자유연애가 시작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연애를 하냐면 어릴 때부터 이제 뭐냐면 서로 그 양가 부모들이 결정해보죠. 몇 살 때는 결혼시키자. 그래놓고 약혼시켜놓고 그러니까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혼한 거야. 어린 나이에.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자유연애를 하죠. 자유연애를. 그래갖고 이제 어떤 현상이 나냐면 남자들은 이제 남자 지식인들 있죠? 대학생들 다 야지 어릴 때부터 결혼했어. 그러니까 뭐 어릴 때 뭐 20대 후반부터 했는데 대학교 들어가고 유학 가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신여성을 만난 거야. 그래서 신여성을 만나고 짝짝꿍 해가지고 결국에는 본초를 벌이는 그런 문제점이 등장했는데 자,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한의 중에 나와.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공덕주의가 있는데 공덕주의는 무정부주의 영향을 받아서 농공신선을 주장하는 이게 뭐냐면 일하면서 공부하자는 거야. 그래서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과정에서 뭐냐면 그 일도 같이 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 공덕주의고요. 이 공덕주의에 이제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그 누구였더라? 갑자기 생각나네. 등소평 아시죠? 등소평이나 주울레 이런 사람도 이 공덕주의에 일부 참여했어요. 젊었을 때. 이 주울레하고 모태똥이 등소평은 그 프랑스 유학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공덕주의, 무정부의 영향을 받고 공덕주의 운동을 하다가 사회주의 전환했던 사람이야. 그래갖고 이제 주울레하고 등소평 좀 외국물 먹었던 사람이고 거기 누구야? 모태똥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외국물 없이 토박이죠. 토착. 사회주의자이고 이 사람은 이제 사범학교인가 하여튼 그 고등학교까지 나왔다가 대학교는 때려치고 저기 북경대학교 가갖고 대학교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에 사서로 일을 했어. 사서로. 그래서 그때 이제 주소 드는 게 많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민교육연단을 조직해서 북경대학 중심으로 강연을 통해 평민 계몽운동을 하여 지식인과 민중과의 유대를 강화했고요. 그래서 사회주의 도입보죠. 요게 이제 중요하죠.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자, 사회주의 배경을 보면 1차 세계대전과 1차 세계대전 중에 러시아혁명이었죠. 그래서 러시아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됐고 소련 영향력이 확대돼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사상을 처음 소개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진덕수예요. 그래서 진덕수가 신청년에 마르크스주의 특집을 만들어서 중국 최초의 마르크스주의를 체계적으로 소개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청년은 공산당 기간지야 돼요. 예, 이거는요.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온 게 이대조죠. 이대조. 근데 이게 이대조라고 돼 있기도 하고 이대교라고 돼 있기도 해요. 근데 한자가 똑같이 두 개 발음이 나요. 조, 또 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대조, 이대교 맞아요. 둘 다. 이 사람은 서민의 승리, 그 다음에 볼세비크의 승리 하면서 사회주의를 소개했고요. 그래서 신조, 창간호, 러시아 10월 혁명을 소개하고 사회혁명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예전 또 시험 문제 나온 주의와 문제 논쟁이죠. 주의와 문제 논쟁. 그래서 이 주의와 문제 논쟁은 좀 이따 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 학술 연구회를 조직하고요. 북경대학에서 이런 것들 그리고 신청년 마르크스주의 특지고에 여러 가지 사설을 실어놨죠. 그래서 서민의 승리와 볼세비주의 승리는 그 신청년 마르크스주의 특지보에 실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중국 공산당 상당히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대개 이제 중국 공산당 초기 멤버가 두 명이에요. 진덕수하고 이대주예요. 이 사람이. 그 외에 이제 신민학회가 이제 모태똥이 조직했고, 그 주율래 가고사인데, 아직까지 모태똥과 주율래는 그렇게 약발이 없었던 애. 이때는 이제 모태똥 주율래는 다 뭐야, 20대 초반에, 초중반에 젊은이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초창기 때 이제 주도생은 아니었고, 모태똥 주율래라는 이름이 등장한 건 나중에 30년대 들어와서요. 이거는. 자, 그래서 신청년의 공산당 기관지자들, 자유주의 호족이, 거기 이제 이 호족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공산당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사회주의는. 그래서 노동장지를 따로 나와서 발간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신문화 운동이 종료됐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서구 민주주의 사상과 과학기술이 도입되면서 미국의 존 두의 실용주의 사상들이 도입되고요. 미국 학자들이 이제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주의와 문제 논쟁과 그 다음에 안아볼 논쟁을 좀 볼게요. 자, 주의와 문제 논쟁은 왜 일어나냐면, 이제 그 당시 그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제 큰 논쟁이 주의와 문제 논쟁과 안아볼 논쟁이 있어요. 일단 이제 먼저 이제 주의와 논쟁 문제를 좀 보면요. 자, 요게 주의와 논쟁은 보면 주의와 문제 논쟁은 왜 일어났냐면, 사회주의가 유입됐죠. 사회주의가. 근데 이 사회주의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누가 대립했냐면, 이대주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호적이 대립했어. 이대주는 이제 사회주의자도 변신을 했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자유주의자야. 그래서 이대주와 호적은 공통적으로 이제 반유교는 반유교인데, 유교가 사라졌으면 뭔가 정통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이념이나 체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대주는 뭘 강조하냐면 사회주의만이 진정한 중국을 이끌 수 있는 그 사상이다. 그러면서 이제 뭘 강조하냐면 사회주의의 주의를 강조해요. 여기. 사회주의가 이제 뭐냐면 이념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중국이랑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죠. 근데 호적은 또 다른 생각이야. 호적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회주의를 완전히 거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외에도 뭐 실증주의, 다양한 사상도 있죠. 무정부주의 등등등. 이 사람은 뭐냐면 여기에서 주의를 중심으로 본 게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본 거죠. 중국을. 중국에 있는 문제, 중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중심으로 보고 이 사람의 논쟁은 뭐냐면 중국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도구로서 도구로서 사회주의를 강조한 거야. 이 말은 사회주의 외에도 여러 도구로서 중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도구로서 그냥 사회주의 역할을 본 거죠. 예. 근데 이 사람은 이대주는 아예 사회주의 자체를 보고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해갖고 중국을 개조하자는 거야. 예. 이게 좀 달라요. 그래갖고 이 사람의 논쟁은 뭐냐면 이대주가 이 호적을 비판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보통 이제 중국의 문제를 알려면 그 한 개별적인 문제보다는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파헤쳐야 된다. 근데 이 구조적인 문제에 보는 시각이 누가 제시한다? 사회주의가 제시한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회주의 대안을 따르지만 중국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고 이 구조적 모순이 해결되지만 결국에는 궁극적 개별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예.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주의와 문제의 논쟁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의학하고 비교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양약이 있죠. 서양의 의학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병들만 고치죠. 개별적인 문제가 생기면. 근데 약을 투입할 경우에 다른 어떤 조직기관이나 어떤 그런 기관 간의 신체기관의 어떤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 근데 요게 이제 동양의학은 뭐예요? 하나를 고치는데 하나만 고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와 몸 전체의 상황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고치잖아. 그러다 보니까 서양의학보다는
단기적 고치지 못하지만 장기적 체질을 변화시켜갖고 뭐냐면 그 변화시켜잖아. 이건 뭐가 속해? 주의에 속하죠. 예,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는 주의와 문제 논쟁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논쟁이 뭐냐면 아나볼 논쟁이야. 아나볼 논쟁. 자, 그 문제와 주의 논쟁이 전개된 오사운동 이후에 그게 이제 그 당시 마르크스주의와 무정부주의와 싸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나볼 논쟁이 나요. 그래서 이제 무정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뭘 계급투쟁론을 주장하죠. 근데 이제 이에 무정부주의자는 정치투쟁이나 폭력혁명을 반대해요. 그래서 있고 사회주의는 모든 생산기관의 사회주의에서는 모든 생산기관의 자유인의 연합관리를 맡겨야 되는 주장하며 소련식 공산주의 또 반대해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아나볼 논쟁은 마르크스주의자에 대해서 누가 비판한 거다? 무정부주의가 비판한 거다. 그래서 계급투쟁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소련식 공산주의를 비판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아나볼 논쟁은 동계도 있어요. 근데 이 동계가 잘못됐더라고. 거기 보니까 주의와 문제 논쟁 적어놓고는 그 옆에 아나볼 논쟁을 적어놨어.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잘못된 내용이고, 거기는 이제 아나볼 논쟁과 주의와 문제 논쟁은 어디 책을 보시면 강자가 정확해요. 강자가. 예. 그래서 이 강자를 보시고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동계도 가끔 보면 틀린 내용이 있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동계에 있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른 책과 교차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이 주의와 문제 논쟁은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의와 그 문제 논쟁하고 그 밑에 아나볼 논쟁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네. 요거 1번하고 2번. 네. 주의와 문제 논쟁, 문제를 내세운 자유주의 호적과 주의를 내세운 이대조 간에 벌인 논쟁이다. 호적은 실용주의 뒤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자들이 내세운 정치, 경제 등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을 반대하고, 사회주의는 단지 중국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이지 절대적인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이대조는 모든 문제가 포괄적인 구조 속에서 상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 도구로서 문제들의 판단 기준으로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적 유물론에 입각해서 중국도 경제 구조를 변화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나볼 논쟁, 문제와 주의 논쟁이 전개된 것이 오사운동 이후 사회주의 사조와 그 중에서도 마르크스주의의 확산 추세 속에서였으며, 그 후 무정부주의와 공산주의 논쟁의 전개도 마르크스주의와 볼셰비즘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1920년대 논쟁의 초점은 계급 투쟁론에 있었는데, 무정부주의자들은 정치 투쟁이나 폭력혁명에 일체 반대하여 무상계급 독재에 반대하였고, 사회주의 사회에선 모든 생산기관을 자유인의 연합관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련식 공산주의 방식에 반대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한 쪽에서는 현 상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계급투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예? 예. 자, 이거 없다고 그 부분이 오타죠? 잠깐만. 예. 발전할 수 있다고 경제주의 변화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예. 있다가 아니라 없다고. 예. 좀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가 신문학 운동 부분 할게요. 신문학 운동.